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길들여지고 있는가 혹은 서로를 길들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이 길들여진 방식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새로운 일상이 도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칠문 칠답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고 이 길들여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유지하거나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강의 중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역사상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역병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뭐 가장 유사한 게 스페인 독감일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이 그것도 비슷한 바이러스였거든요. 그것도 유전자 타입도 뭐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뭐 우리가 메르스니 사스니 이런 것들을 경험해왔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때는 그렇게 대충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고 정리가 됐었지만 지금 그게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스페인 독감이고요. 스페인 독감에서 우리가 인류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 거의 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제대로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서양인들이 그때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야말로 괴질이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냐면요. 그때 죽은 사람 중에서 동토에 묻혀서 부패되지 않은 시신에서 채취한 그 유전자예요. 거기서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원인이 뭔지 몰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거의 그때 찍은 사진 보면요. 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마스크 쓰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 요즘 안 쓰잖아요. 100년 전에는 썼어요, 걔네들이.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 보면요. 뉴욕 같은데 뉴욕 전차 타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싸우고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그때 다시 이제 리바이벌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새로운 노말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규범들이 어떤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 꼭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에서 나름대로 다른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강의 중에 하셨던 말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사실 성공 신화를 계속 써온 정말 보기 드문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스페인 독감 얘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더 많이 들어봤던 게 사스와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스, 메르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게, 특히 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죠. 어찌 보면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중국과 한국이 현재 다른 방식의 방역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중요한 이유는 얼마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메르스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뭐 병원이 다 뚫리고 삼성이 뚫리고 말이죠. 그걸 쉬쉬하고 정보 공개 안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이번에 교훈으로 남아서 미리 대비한 거가 첫 번째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읽어보면 다 놀랍더라고요. 우리 관료들이 이렇게 유능했나? 그래서 딱 첫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국에 있는 진단 개발하는 업체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또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개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가 생기자마자 바로 검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충분히 분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걸 확보를 못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가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누구 사위 뭐 그래갖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손을 벌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르스의 경험이죠. 메르스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앱 깔고 말이죠. 요즘에 어디 가면은 다 또 QR 코드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다 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는 거라고 서양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통제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참 말도 못해요. 어디 그냥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 사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날짜로 보면은 이제 오늘이 또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근데 뉴스 가운데 반가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일부 클럽이라든가 그런 유흥업소에서는 자발적으로 며칠 휴업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어제 오늘 같은 날들이 매출이 크겠죠. 하지만 그 며칠의 장사 때문에 몇 개월을 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방역과 관련된 선택이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한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페인 독감 1918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 보면은 80년대까지 외국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88년 올림픽 이후에 갑자기 폭증을 했다라고, 뭐 외국 여행 안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추석 때는 오히려 국내 인구가 줄어들죠. 워낙 많이들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감염병이 대유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1918년도에 정말 전 세계에서 억 단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뭐 10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역사 속의 역병과 지금 우리 시대의 역병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동이 많았죠. 왜냐하면 1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서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간 군인들이 주로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것이 아마 그런 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쟁 참 이게 아까도 이제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를 하다가 죽는 사망자 수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랑 한번 더 해주세요. 그건 아까 했던 얘기고요. 스페인 독감 관련해서 얘기 하나만 더 추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스페인 독감이 됐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1차 대전과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말기다 보니까 각국에서 정부를 통제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아주 큰 차이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립국에서는 보도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보도가 스페인발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죽은 건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질병에 이름을 붙이는 거를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이후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게 매독이 있었거든요. 매독이 있었는데 매독에 대한 이름을 갖고 또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게 뭐 프랑스병이다 뭐다. 이게 정치인 거예요. 지금도 일부 정치 세력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떤 그 이념과 덧붙여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덧붙여서 그거 갖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스페인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겁니다. 네. 인식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페인에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스페인이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 썼다. 오명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실패의 역사의 첫 번째 장을 장식하는 굉장히 좋은 그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의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병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싶을 정도로 특히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저도 놀랐는데 우리 사회의 보건 분야가 이렇게까지 놀라울 정도로 잘 돼 있었나? 아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상황인데 유럽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우리보다 훨씬 의학이 발달됐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회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이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꼽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국가보건의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한 뭐 반세기 정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고 지금도 잘 운영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학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학. 개인에게 치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영국도 그 19세기에 그 위생개혁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나라고 위생개혁에 성공했던 나라거든요. 콜레라가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 아주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컨트롤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던 것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그 의료 서비스도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각국에 도입이 되죠. 그래서 뭐 이번에 무너진 나라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도 사실은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것이 그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공중 보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답습돼 있었죠. 아주 약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질병을 개인으로만 봤던 것, 개인의 관점에서만 봤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크게 보면은 의학 전체의 패러다임이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기계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질병을 물리쳐야만 될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 우리 인식 속에 남아있잖아요, 아직도요. 질병은 물리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과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런 재밌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예요. 조한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양반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썼던 책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아프면 미안해야만 했어요, 여태까지는. 왜냐하면 그거는 질병의 책임을 개인들에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택배 기사들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작게만 보면은 그냥 과로잖아요. 근데 과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아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미안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코로나의 표 중에 하나가 아프면 쉽니다 하잖아요. 아프면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코로나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요를 많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것도 부담이 불균등하게 분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질병의 부담이.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아까 공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나누는 것, 질병의 부담을, 그 고통을 우리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갖고 가야 되고 앞으로 의학도 그렇게 가야 되고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저처럼 의학계 내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신익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학하면은 병든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의자를 소개해 주시면서 의병, 의인, 의국 세 가지를. 근데 사실 이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의학의 이념은 양생이거든요. 나의 삶을 돌보고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 중에서도 병이 났을 때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병,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아직 병이 나지 아니한 상태를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유지하고 가는 것. 오늘날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예방의학적인 차원이죠. 근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의 질병이 났을 때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의의 영역이 전통사회에서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술의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 그리고 국가, 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것은 퍼블릭한 것이고 그것은 공적 책임의 영역 속에 여전히 남겨두어야만 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그러한 공적 책임의 체계를 우연히 갖고 있었고 최근에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상당히 헌신적인 그 의료진들이 많았고 또 국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